김영편님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개념의 숲이라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으셔서 전체 틀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 미분적 분학이라고 하는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큰 틀과 세세한 부분 약간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직관적인 연산에 의한 극한이 있어요. 직관적 연산에 의한 극한. 직관적 연산에 의한 극한은요, 그냥 기본적인 연산으로 대입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로피탈 쓰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건데, 극한값의 정의 자체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미분적 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과정이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입실론 델타 논법이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정의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할 텐데 2012년,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매년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올해도 여지없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이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입실론 델타 논법은 객관식 시험에서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어요. 왜? 논법 자체가 논리를 풀어가는 증명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 절대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입실론 델타 논법 자체는 반드시 서술형에는 등장하기 쉽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등장하기가 좀 어렵다. 등장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실론에 대한 값을 지정하고 델타를 찾을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시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는데 연속에 대한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fx 극한값과 fa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단 여기서 극한값을 정의할 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극한값에 대한 정의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하고 함수값에 대한 연산을 한 후에 그 과정을 다 서술하셔야 서술형 답안지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이변수 함수론으로 가면 이변수 함수론에서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극한의 정의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또 해요. 또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는데 이때는 연속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의 극한값을 정의하고 함수값을 정의하고 그 두 아이가 같은지 확인하고 이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성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념의 구조가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수평 점근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수평 점근선.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입실론 델타 논법 딸랑 하나 뭐 요 정도 출제가 된다. 자, 두 번째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자, 미분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아이를 언급하게 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아이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까지 정리하고 나면 매 순간 미분계수를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내요. 그 아이가 뭐냐? 도함수다. 도함수의 원래 이름은요. 유도된 함수라는 의미에서 도함수예요. 드라이브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끌어내어진 어디서부터 유도된 그러면 어디로부터 유도됐느냐? 원함수로부터 유도됐다. 그래서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의 정보를 읽어내고 원함수를 통해서 도함수의 정보를 읽어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많은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아이죠.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을 하는데 그럼 또 매 순간 매번 도함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미분법이라는 아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쇄 법칙을 이용한 미분법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한 함수에 미분을 한다. 그래서 그 공식들을 우리가 그 공식들을 하나씩 암기하게 된다. 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함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쌍곡선함수. 이런 아이들 우리가 미분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증명하고 외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미분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형 근사와 미분이라고 하는 아이를 배우게 돼요. 선형 근사와 미분. 어쨌든 미분의 상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다른 상태를 유도해서 선형 근사된 식을 가지고 미분의 상태를 유추해내는 선형 근사와 미분 단원이 있다. 요거는 곡이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결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선형 근사와 미분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미분의 응용으로 들어갈게요. 미분의 응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최소를 구하는데 미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가 있구나. 평균값의 정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평균값의 정리 전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치고 평균값의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유추를 하게 하는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굳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뉴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뉴턴의 방법도 마찬가지 선형 근사와 미분처럼 뭐가 잘 안 구해져. 그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근을 찾는 근의 발견에 대한 과정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낸 게 뉴턴의 방법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엔 적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살펴보는 중입니다. 전체 틀에서. 지금 우리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리는 일변수 함수론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적분법이라고 하는 아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도 등장하고 부정적분 다음에는 정적분과 그 다음에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 어느 하나의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상태가 있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 사실은 이거에 대한 증명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적분을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뭘로 배웠어요? 구분구적법으로 배웠죠. 대학 과정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분적분학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를 리만합의 정의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만합의 정의로 정적분을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정적분과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분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부피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회전체에 대한 부피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회전체의 부피도 있는데 대학 과정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원통쉘에 의한 부피 연산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 다음에 정적분과 호의 길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정적분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적분과 회전체의 건널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회전체의 건널비, 제가 부피라고만 쓰고 넓이라고만 쓰고 호의 길이라고 쓰고 회전체의 건널비라고 안 쓰고 반드시 계속 앞에 뭐 쓰고 있어요? 정적분과 부피, 정적분과 호의 길이, 정적분과 회전체의 건널비라고 쓰고 있죠. 저 모든 연산이 반드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다. 그럼 정적분의 정의는 뭘로부터 시작하냐? 리만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틀을 잘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정적분의 정의를 계산하게 해주는
얘는 이렇게 뭔가를 연산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정적분의 연산 방식이 있겠지. 그래서 연산 방식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걸요?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산 방식에는 부분적분 그 다음에 연산 방식에서 유리함수를 적분하는 유리함수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엄청 중요합니다. 연산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있냐? 이상적분을 이용한 이상적분의 연산 방식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3년째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상적분의 연산 방식은 객관식 타대학, 중앙대, 그 다음에 성대, 타대학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연산에 대한 결과를 객관식으로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 이상적분 문제가 연대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답만 쓰면 틀려요. 0점입니다. 0점. 그래서 요 과정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잘 다뤄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연산 방식을 당연히 정적분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적분 불가능한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추가적인 방법이 등장해요. 그게 5번입니다. 그래서 중점 법칙이라고 지금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미쳤나봐. 빨간색으로 쓰면 시험에 나온다는 건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중점 법칙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사다리꼴 법칙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심프슨 법칙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적분 불가능한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법에 대한 우리가 5가지를 세부사항으로 살펴봤고 수업 시간에 이 얘기들을 다 언급할 거예요. 다 언급할 건데 지금 그 세부 내용을 다 파악할 건데 지금은 전체 큰 틀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필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런 큰 틀이 있고 요런 부분들이 세부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구나를 외워야 돼. 알겠지? 봐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요만큼이 나오지만 사실 예를 들어 요만큼 나오는 부분이 진짜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단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요만큼인 거잖아. 그럼 다른 단원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마지막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요 핵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지. 다른 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여러 번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매개변수와 극좌표의 방정식이 있어요. 극좌표의 방정식. 극좌표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형이라고 하는 아이나 그 다음에 꽃잎형이라고 하는 아이냐 사엽장미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꽃잎형이라고 하는 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연대 시험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타대학, 중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 준비하는 애들은 이 아이를 계산하시오, 한 잎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 여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이클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 한 면적의 길이, 회전체의 부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2013년 연대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이클로이드를 단독으로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하나 주고 이 곡선의 상태에다가 벡터 해석 파트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했었단 말이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와요 라고 했지만 진짜 여기 부분이 아예 시험에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벡터 해석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사이클로이드가 되는 것처럼 벡터 해석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매개변수 방정식의 일종인 하이포사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몇 가지의 물방울 곡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곡선들이 있거든요. 그게 벡터 해석 파트랑 연결지어 등장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무한 수열과 무한 급수가 있어요.
무한급수.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이렇게 나뉩니다. 자, 4번까지가요. 1변수 함수론. 그 다음에 5번이요. 수열 단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쭉 나갈 부분이 다변수 함수론과 벡터 해석.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학과정의 미분적 분학을 이쪽 파트를 1학기, 이쪽 파트를 2학기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쪽 파트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저기는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부분은 거의 제껴두고 이 부분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연대는 저기는 거의 한 2주 만에 다 나가고요. 2주, 한 2시간 만에 수업을 다 띄고 여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가요. 집중적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벡터 해석 파트를 거의 진도 못 나가고 끝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어쨌든 벡터 해석은 연대 이제 족보 문제는 그다지 문제수가 많지 않지만 이쪽은 거의 몰빵으로 시험 문제가 10문제 중에 4,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 단원은 여기부터입니다. 자,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로 나뉘잖아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써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무한급수는 여기에 대한 급수의 수렴 판정법, 급수의 수렴 판정법이 9가지가 있어요. 미분적 분학, 스튜어트 교재 안에 있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등장했어? 그럼 나는 어떤 판정법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판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의 무한급수의 모양이 나왔어. 나는 얘를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판정했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9가지에 대한 기본 조건과 명칭 정의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잘 보시고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기는 내가 안 시켜도.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무한수열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쪽 파트도 제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도 있게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사실 수학의 용어라는 게 학교별로 교수님이 쓰는 용어가 다를 때가 있고 정말 그 교재마다 다를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조수렴 정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단조수열 정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 어쨌든 얘는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니네가 알아서 잘하는데 이쪽 부분은 내가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기본으로 두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무한급수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의 특별한 급수의 이름이 나와요. 들어는 보셨죠?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 그래서 그 기본 틀도 외울 게 굉장히 많고 그 외운 상태에서의 어떤 응용, 확장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반드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6번부터는 다변수 함수로 넘어가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변수 함수론 설명부터 들어갈게요.